정치권에서는 추석 민심이 그야말로 정말 분수령,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이 밥상머리에서 어떤 얘기들을 나눴을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김관옥 계명대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이번 추석은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또 지금 오늘 새벽에도 바로 미북, 아니죠. 한미 정상회담이 네. 또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또 미북 정상회담이 있고 이런 얘기들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역시 이 북한 얘기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진짜 서울에 김정은 위원장이 올까요? 글쎄, 이번 아마 추석 때도 보면 이 문제가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된 것 같아요. 예. 일부에서는 이제 아마 지금 이제 국민 여론을 보면 굉장히 좀 환영한다는 여론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게 되면 남북 관계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정상화되는 그런 계기가 될 테고. 예.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본인이 이야기했듯이 사실 아직 가기에는 뭔가 할 일이 좀 더 남았다는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만약에 오게 되면 뭔가 더 많은 일을 하고 오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비핵화에 대한 좀 기대를 하는 것 같고. 예. 그러면서 본다면 사실은 이제 남북 정상이 서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이고, 또 앞으로는 수시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독일 통일 과정을 보면 예. 양독 정상들이 수시로 그냥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이래서 결국 이제 통일의 과정이 같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전례를 보더라도 상당히 이번에 어떤 한 약속이 지켜진다고 한다면 예. 앞으로 어떤 남북 간의 셔틀 외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정상화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에 서울에 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보수단체들의 반대 시가 참 걱정이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관련 녹취를 한번 좀 들어보시죠. 많은 사람들 답방을 가지 말라고 하지만 나는 가겠습니다. 태극기 부대 반대하는 거 조금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반드시 가겠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에 오고 서울에 오는 거는 김정은 위원장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이제 박지원 의원이 이제 어느 자리에서 저거를 정확히 들었는지는 말씀을 안 했지만 저런 이야기를 전한 것으로 봐서 보통 이제 한국에 온다는 거는 이제 북한의 좀 최고위적 한국에 직접 온 적은 없거든요. 예, 그동안에 이제 김정일 위원장도 거론되다가 못 왔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일 위원장도 그렇기 때문에 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역사적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제 오는데 이거는 참모들이 반대하지만 내가 결심한 거다 하면서 그런 결단의 의미를 강조하는 거고, 가면은 태극기 부대에서 좀 반발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한국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게 해서 그 정도는 내가 감수한다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올 수 있느냐 안 오느냐는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이 환영하고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앞으로 진전된 비핵화에 대한 소위 이행에 관한 진전된 결과를 보여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 북미 정상 2차 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가 실제로 오느냐의 분위기 조성에 상당히 연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겠다고 일단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오겠다는 생각으로 올 가능성을 75%가량으로 75% 정도요? 아니, 그런데 사실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대한민국 판문점도 아니고 서울 땅을 밟는다는 건 또 다른 의미거든요. 이게 굉장히 북한 입장에선 부담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한반도의 이 냉전 체제가 임계점에 왔다는 것이 남북 간에 서로 공유가 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시대적 전환기를 양쪽에서 받아들이고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이런 체제로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정은도 대화의 어떤 장으로 나온 것이고, 이런 비핵화의 과정 속에서 북미회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전을 내보이는 것이지. 여기서 아마 자력으로 뭔가가 된다 그러면 아마 계속해서 남한을 위협하거나 이런 것들을 했겠죠. 근데 이제 그런 시대가 이미 이제 지나갔다는 것을 북한에서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북한 군부에서 못 갑니다, 위험합니다 이런 걸 해도 이렇게 해서는 이 권력 체제가 그렇죠. 혈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방을 가고 남북한 공존 체제 그리고 정상 국가화 이런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상징적인 장면이 사실은 서울 답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순간에 전 세계, 남북한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우리는 이제 정상적인 상호 공존의 관계다.
더 이상은 대결과 갈등의 관계가 아니고 협력과 공존의 갈등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때부터가 이제 새로운 시대의 한반도의 시작이다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또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000년에 방북했을 그 당시에 김정일 위원장에게 방한을 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랬었죠. 서울로 한번 오시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좀 들어보시죠. 당신이 서울로 와야 우리 민족이나 세계 사람들이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하는 걸 믿는다. 당신보다 더 나이 먹은 노인이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이 안 온다 해서 말이 되겠냐. 이런 말도 농담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김정은이 서울에 온다는 의사를 드러냈고 온다면은 12월에 온다 들었다. 송경식 이게 또 CJ 회장님이 갑자기 12월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왜 12월이에요? 네. 이게 지금 이제 스케줄 상으로 보면 지금 일단 이제 오늘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 아마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10월 달쯤에 열릴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11월 6일 날 미국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북미 정상 2차 북미 정상 한다라면 그 전에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에 대한 이제 이후에 아마 준비를 한다면 12월이 가장 유력하겠죠. 왜냐하면 그에 대한 따르는 뭔가 좀 성과가 있고 한다면 12월 중에 할 가능성이 있고 또 12월 중에 한다라면 이제 아무래도 본인은 이제 지금 뭐 제주도가 좀 그때는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그렇죠. 가능성도 있고. 아, 제주도 갈 가능성. 그렇죠. 그리고 한라산 이제 등반. 예를 들어서 또 만약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지금 일단 종전 선언에 대한 이제 하나의 이벤트가 좀 기획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북미 정상회담을 제3국에서 한다고 하면 만약 이야기가 잘 된다고 하면 남북미 일단 정상회담과 종전선언을 일단은 한국에서 할 가능성.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도 엿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올해 안에 어떤 시기든 간에 뭔가 마무리를 짓겠다고 했으니까 그 스케줄상으로 보면 아마 그렇게 진행되는 거. 아마 그래서 이제 송경식 회장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아마 이제 어디서 들으셨으니까 글쎄요. 북한에 뭐 그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야기가 나왔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근데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를 아주 깊숙하게 논의했다. 청와대가 그렇게 발표했어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사실 북한과 미국의 만남인데 왜 한국 대통령이 그걸 깊숙이 논의합니까? 다시 얘기하면 양자의 어떤 정상회담이 아니라 3자 정상회담이 될 공산이 매우 크다. 즉 그 장면에서 추가적으로 문 대통령이 참여해서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제 종전선언 없이는 사실은 김정은이 서울을 답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와야지 모든 부분이 아주 자유롭게 이제 이루어지고 아주 순리대로 이제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수순으로 본다 그러면 10월은 무조건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11월 말이나 12월 초 저는 계산적으로는 이때가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김정은이 서울을 오게 되면은 또 김여정도 같이 오게 될 가능성도 우리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발행하는데 실 당연히. 가야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남매가 그 김여정 제1부부장이죠. 제1부부장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실세 2인자 역할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소위 한국어로 말하면 의전 비서관 같은 역할도 지금 하고 있고, 뭐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행사장에 보면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맞아요. 파트너도 보면은 배석할 때 보면은 우리 국정원장 거의 같은 급으로 앉아 있고 비서실장 정도의 거의 그런 이번에 우리가 배석할 때 국정원장하고 정의용 안보실장이 앉았는데 거기에 김영철 저 통일전선 부장하고 같이 배석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 급에 앉아 있다가 또 의전 문제를 상의할 때 우리 청와대 의전 비서관 탁현민 행정관이랑 비슷한 듯한 그게 이제 이보다는 좀 높을라나요? 1급 의전 비서관하고 또 막 상의하고 그럴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서울에 오게 되면 같이 당연히 따라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높다고 보고 그때 이제 올 때 지난번에 싱가포르에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는 이제 부인을 동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싱가포르에는 맞아요. 혼자 갔었죠. 북미 정상회담에는 근데 이제 이번에 서울에 올 때는 부인 이설주 여사를 같이 오느냐 안 오느냐 그거는 이제 좀 가능성이 남아 있는데 같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 이제 김정숙 여사하고도 벌써 두 차례 이상 만났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아까 이제 또 하나의 가능성은 아까 그럼 남북미가 같이 모이는 자리가 되느냐. 그럴 경우는 이제 종전선언을 염두에 둘 경우는 같이 할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11월 6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뭔가 이벤트로 이렇게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좀 그 전에 할 가능성을 많이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파악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돌출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전략적 계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하는 순간 사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지금은 그게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고 주한미군 철수 관계없다 그러지만 막상 종전선언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상당히 다른 분위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되느냐는 아까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까지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 가능성은 저는 좀 반반으로 봅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뭐 남북 정상회담이 추가로 열린다면 뭐 서울에 올 가능성 그리고 김여정이 당연히 동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은 일단 미북 정상, 북미 정상회담이 먼저 열릴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렇죠. 뭐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 열릴 것 같은데 지난번에 사실은 미북 정상회담 때도 김여정과 이 이방카의 조우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평창에서도 역시 못 만났었거든요. 이번 미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과연 김여정과 트럼프의 딸 이방카의 만남도 사실은 좀 관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그 한미 정상회담에 이방카를 배석시켰다는 문제, 그리고 지금 강경화 장관이 이방카를 지금 초청을 했습니다. 사실 미국에 보면 이번 그 이제 밥 우드워드 책 같은 거 보면 트럼프한테는 3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하나는 적, 하나는 가족, 하나는 부하. 동료는 없다는 거. 이제 그런 면에 비춰본다고 하면 사실은 이방카가 가족이지 않습니까? 가족은 뭐 비춰본다면 사실 미국도 비슷한 가족 정치 비슷한 형태가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비춰본다면 사실은 북한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통하는 면도 있죠. 그리고 이제 어떤 이런 가족의 어떤 이 친밀감을 강조한다는 거는 어떤 정상회담에서 어떤 딱딱한 면을 넘어서서 굉장히 친교의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특히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 어떤 가족이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보면 실제로 그 적대 관계에 있던 북한과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예를 들어서 자기 이방카와 김여정이 만난다는 것은 이거는 어떤 선언의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거든요. 물론 뭐 두 사람의 직책이나 이런 면은 많이 차이가 나지만 그런 한편으로 보면 아버지의 복심들을 다 어떤 또 오빠의 복심을 같이 통한다는 의미에서는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또 하나의 세계적인 또 이벤트가 될 수가 있잖아요. 하긴 평창 때 보면은 저 이방카가 김영철하고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도 약간은 좀 불편해 보이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 비춰본다면 이게 이제 현대 외교가 사실은 뭐 어떤 정말 공식적인 외교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비공식적인 외교 관계가 화제가 되고 그게 또 세계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쇼를 많이 해보셔서 여러 가지 그런 면들을 좀 자기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 굉장히 부각시킬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 이번 11월 6일 날 중간선거에 뭔가 이벤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 그 행사에 두 사람이서 만약 딸과 그다음에 김여정이 만났다? 이건 뭐 미국 언론이 엄청나게 또 선전될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시청률의 포인트는 제대로 잘 잡고 계시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가 이방카에게 초청을 하고 이런 메시지를 알리는 것 또한 앞으로의 3자 회담이나 아니면 미북 정상회담에서 어떤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방카를 좀 포섭하는 그런 전략 아닌가 싶기도 해요. 지금 어떻게 해도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맞아요. 실선실세. 그러니까 지금 자리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김여정도 자리를 받았고 이방카도 자리를 받았어요. 그렇죠. 자리가 없이 영향력을 행사하면 비선실세인데 이거는 그래서 실선이죠. 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질적인 어떤 자리와 영향력을 함께 보장해준 그런 장면인 것이고 그것을 한국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어제도 이제 어젠가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방카가 회담장의 하나의 멤버로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흔치가 않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제 권위주의적 인물들이 통상 자신의 어떤 그 권위주의적 성격을 통해서 집권을 하다 보니까 가장 믿는 사람들, 즉 뭐 가족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도 김여정한테 의지하는 것이고 트럼프도 이방카한테 의존하는. 그래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약간 일맥상통한 성격이 있다는 것이죠. 맞아요. 리더십에 있어서도. 그래서 아마 잘 통할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래서 이제 비핵화도 성공적으로 좀 마무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도 그런 얘기했어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재미있고 영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굉장히 띄우는 발언을 또 했더라고요. 한마디로 여담으로 이야기하면 그 정상 외교라든가 그 다음에 어느 나라 주재국에서 대사관에서 그쪽에 외교를 할 때 사실은 대통령하고 만나는 게 제 1인자니까 가장 중요한 것 같지만 대통령하고 만나는 건 누구나 공식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친밀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사이에 실세 2인자 지금 둘 다 공통점이 뭐냐 하면 이방카
이방카와 김여정 둘 다 가족이면서 실세 2인자라고 하는 거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만나고 접촉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외교의 깊이를 끈끈한 거를 더 강화시키는. 그래서 외국에서도 보면 옛날에 우리나라 어느 대사관에서 보면은 그 나라의 영부인이라든가 이 다른 사람한테 뭐 김치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친밀감을 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고 보니까 지난 3월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워싱턴에 갔을 때도 그때도 따로 이방카를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공을 들였었어요. 상당히. 네. 자, 아무튼 남북 간의 그리고 미북 간의 동북아 상황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네요. 자, 두 번째 밥상머리 토크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이렇게 좀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뭐 저희가 그 추석 앞에 부동산 발표도 있었고요. 계속해서 부동산 집값 문제는 이슈화가 됐었습니다. 이번 추석 밥상에도 이 얘기는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 결혼해라 이런 얘기를 자제분들한테 하기가 힘들대요. 자녀분들한테. 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저는 뭐 추석 전에 이제 가서 가족들 만나니까 저희 집이 6남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20, 30대 뭐 이런 조카들의 대부분 이제 문제가 보면 이게 이제 결혼 문제라든지 또 직장 문제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원래 명절 때 제일 하지 말아야 될 문제가 바로 너 취직했니? 너 언제 결혼하니? 이 문제를 절대 묻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다음부터는 안 온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안 온 조카들도 있었어요. 워낙 일부러 저희들 중에서도 당직을 일부러 서려고 하는 분들도 그런 있어요. 경우가 있습니다. 명절 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이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이게 해가 갈수록 뭔가 좀 나아지는 측면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어떤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추석도 조금 우울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당사자들이 오죽하겠습니까만 특히 요즘 보면은 특히 이제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 잘.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결국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는 애를 낳아야 되고 육아 문제가 생기고 또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돈을 더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결혼도 좀 미루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좀 추석마다 좀 좋아야 되는데 상황이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 뭐 일단 청와대나 정부에서는 이 더 좋은 도약을 위한 고통의 시간이다라는 뉘앙스의 표현들을 쓰고 있거든요. 약간의 고통은 어차피 감내해야 더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경제 지표들은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좀 너무 어렵다. 어떤 신문은 그렇게 썼더라고요. 청년들이 지금 고통의 지난한 시간을 지나면 이미 중년이 됐을 텐데 그때 취직을 하면은 뭘 할까? 뭐 이런 표현까지 쓸 정도던데.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이제 저출산도 그렇고 결혼도 기피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구조적인 했을 때 필요한 경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내가 결혼을 한다. 결혼 자금부터. 그다음에 뭐 애를 낳는다. 그러면 이제 교육비를 그렇죠. 뭐 이런 거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얼마나 이제 그것이 제공이 되느냐에 대한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이런 건데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한 10수년 이상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문화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연령이 아주 위로 올라가 있어서 과거 같으면 뭐 우리 세대만 해도 20대 말 30대 초반에 결혼했는데 그런 세대는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30대 말쯤에 뭐 거의 결혼을 하는 이런 장면이 벌어지는 거는 이미 이제 문화화 단계까지 이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한순간에 이거를 뭐 어떻게 해서 뭐 극복이 되거나 회복이 되는 그런 장면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부동산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우리가 이제 보면은 한국민의 자산의 80%가 다 부동산에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에 올라가길 또 바라면서 또 뭐 없는 사람들은 집이 없는 젊은 층들은 부동산 때문에 또 집을 못 살고 삶의 희망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 문제부터를 우리가 체계적으로 아주 중장기적으로 한순간에 해결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잘할 필요가 있고. 결국은 부동산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 세계 제1 경제 대국이 거의 반 무너지는 것이 2008년에 서프라임 모기지 그랬었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전 세계의 일종의 암덩어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올라가는 순간 사실은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악화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번 추석 때 보니까 이제 여러 이제 화두가 밥상에 오르는데 크게 이제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평화라고 하는 메시지. 그렇죠. 남북 문제. 이거는 남북 문제는 아까 남북 정상회담 거론했는데 그거는 여당에 좀 부담이 덜 되고 오히려 여당에서 많이 홍보를 하는 그런 지지율도 엄청 올라갔어요. 지지율이 그로 인해서 많이 올라갔죠. 10% 이상. 그런데 이제 옛날에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과정에 했던 선거 구호 중에 하나가 문제는 경제야 이거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경제 문제 그중에서도 경제에서 수출은 괜찮게 나오고 있죠. 그러나 나머지 바로 중요한 일자리 문제하고
지금 바로 부동산 서울 집값 문제,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추석 때 만나서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에 관련된 것들, 취직. 아까 말했지만 결혼, 출산인데 결혼도 집하고 다 연관되고 그다음에 출산도 다 연관이 돼 있고. 너 언제 나니 이 말도 하면 안 됩니다. 집 문제. 너희 집은 지금 어떻게 됐냐, 전세는 어떻게 됐냐, 이 집이 이사 가냐 이런 게 나오는데 바로 이 취직과 집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나타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취업 문제 같은 경우는 지난 8월에 취업자 증가 수가 지난해 8월에 비해서 3,000명 늘어나는데 불과했고. 그 다음에 이제 총 실업자 수가 113만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 청년 실업률이 10%가 되고. 그 다음에 집은 뭐 알다시피 서울의 집값이 올해 들어서만 집에 따라서 수천만 원에서 수억씩 오른 거. 몇 억씩 오른 집들도 많아요. 요즘에 이제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정부에서 대책을 두 가지를 내놓았는데 9.13의 이러한 규제 대책들. 그 다음에 방금 지난주에 공급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신도시 뭐 4~5개를 수도권 주변에 이제 만든다. 이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과연 해결의 기미를 찾을 수 있느냐. 요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기간 추석 민심이 이제 그 연휴가 끝나면서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라든가 여당 지지율이 나올 텐데 당분간은 이제 남북 정상회담 효과가 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결국에는 이 경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결국에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근데 추석에 그런 얘기들 많이 했었어요. 만나면 야 우리 집은 5억 올랐거든? 너네 집은 얼마 올랐냐? 그러면 뭐 조용히 있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러는 양극화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집이 없거나 집값이 많이 안 오른 사람은 항상 그래요. 아, 너 5억 올라서 좋겠다. 근데 좋긴 한데 너 못 팔잖아. 그거 팔리겠냐? 그렇죠. 좀 있으면 푹 꺼질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나는 올랐으니까 좋은데 안 떨어질 걸 함부로 오른 집값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은 이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소득 격차, 즉 양극화를 줄이겠다는 게 가장 핵심 정책의 목표 아니었습니까? 사실은 이제 지난 보수 정권 때 너무 양극화가 돼서 이 사회적 갈등의 어떤 이 원상이다. 이걸 좀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이게 사실은 더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지금 제 아마 또래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도 이번 몇 달을 계기로 해서 이 부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맞아요. 강남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자산 가치가 너무 낮고 이미 갈 수 있는 이제 우리 상황이 안 돼요. 이미 이 자체가. 이제 그렇다 보면 사실은 정책이라는 게 어떤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만 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무리한 게 많이 따라요. 왜냐하면 그 정책이라는 게 고무풍선 같아서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중성이 충분히 어떤 고려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향성만 봤다는 것이죠. 단적인 예로요. 지금 이제 아동수당 10만 원씩 이제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률적으로. 근데 처음에 10만 원을 전원 다 주자고 그러니까 야당에서 뭔 소리냐. 이건희 손자한테도 우리가 아동수당을 줘야 되냐. 그래서 상위 10%는 뺐거든요. 그 빼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0억입니다. 다 그 10%를 주고도 남는 돈이에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비효율적이네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다시 원점으로 가자라고 지금 법안이 발의가 됐거든요. 바로 그런 겁니다. 정책이란 게 목표, 지향성 이것만 갖고 하다가는 다 뒤에 가보면 뭔가 부작용이 따르는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밥상머리 토크 세 번째 주제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돌아오신 분이 추석 인사를 남기셨는데 정치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근데 밥상머리에서 사실은 정치 얘기는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도 또 하게 되는 상황들인 것 같긴 해요. 네. 이제 막 귀국한 지 한 열흘도 안 되신 분인데 홍준표 전 대표가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소리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위장평화는 일시적으로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으나 그 결과는 참담하다. 이런 쓴소리를 또 한마디 남겼습니다. 네, 홍준표 전 대표가 지금 현재 페이스북 정치를 계속하고 있죠. 지금 현재 미국에 갔을 때도 이제 어느 정도 침묵을 처음에는 해야 될 거로 이제 하겠다고 그랬었는데 계속 하고 있는데 추석 기간에도 지금 며칠 전에도 하고 또 이제 올렸는데 이번에 말하는 거는 이제 이거죠. 이제 결국에는 이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 특히 안보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하는 메시지를 던졌는데 지도자의 판단이 나라의 존망을 결정하기 때문에 어떤 지금 현재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안보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잘 되는 거로 일단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종전선언을 했을 경우 이제 좋은 점이 많지만 그다음에 남북의 지금 현재 이 군사분계선 부근의 군사훈련 중단 같은 것도 좋은 게 많지만 이걸 또 우려하는 사람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악의 상대가 최악으로 나오게 될 경우도 상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참고할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서도 이제 전제는 깔았어요. 계속 그동안 반대만 한다 그래서 남북 대화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했는데 저런 의견을 낼 수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홍준표 전 대표가 당분간은 목소리를 좀 적게 내서 나중에 모아서 한꺼번에요. 충전을 좀 더 많이 한 뒤에 모아서 해야 더 설득력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아니 그런데 저희가 정치 얘기하면서 사실은 좀 뭐 몇 년 남은 얘기지만 가장 많이 하는 게 아니 여권은 지금 대선 후보들이 줄줄이 있고 지금 뭐 대통령 지지율도 좋고 그래서 굉장히 그래도 후보군들이 많은데 저희 야당에서 뭐 대통령 후보 몇 명이나 나올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 아니야. 야 그래도 선거 때 되면 또 결집해서 또 나름대로 야권도 힘을 발휘할 거야 또 뭐 이러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 뒤에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3년 반이나 남았고 그리고 정치라는 것이 자기가 잘해서 막 부각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이 뭐 기존의 정권들이 잘 못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시간이 흘러간다 그러면은 뭐 여권이 잘 못하면 야권 인사들이 부각이 아예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과정인 거고 지금 뭐 그래서 지금 예단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지금 홍준표 전 대표 얘기는 저는 이렇게 봐요. 그만큼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불안감이 크다. 이렇게 뭐 SNS 정치 안 하겠다. 그리고 귀국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일종의 잽이죠. 이걸 날리는 것은 당내 전대가 이미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뭐 제명 얘기도 나오고 등등의 재반 조건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당과의 각을 세움으로 해서 존재감을 확보해서 전대에 뭐 들어가 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계산 속에서 지금 이런 정치 행보가 나오는 것 같은데 뭐 국민들이 잘 알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리를 안 해도 뭐 때가 되면 다 이제 정치가 치러질 것이다. 홍 전 대표의 귀국을 여당에서는 굉장히 환영하고 있다는 얘기도 또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농담반으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게 자유한국당의 지금 상 딜레마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지지율이 사실 올라가지 않는 상황에서 홍 전 대표가 또 와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당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문제 다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분열을 일으킨다고 보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제 선당 후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이게 당이 어려울 때는 당을 먼저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라는 것인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선당 후사하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문제는 결국 이제 김병준 위원장이 얼마만큼 당의 어떤 주도권을 잡고 가느냐 이 문제인데 이게 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것 자체에 이제 상당히 취약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다면 자유한국당이 어떤 면에서 보면 보수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선당하는 후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또 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관심도 못 받았는데 그래도 뽁닥뽁닥하니까 뉴스 그래도 다뤄지는 건 다행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무튼 추석밥상에서 정치 얘기해서 싸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